안녕하세요. 애들리 시청자 여러분. 데이터 시리즈 에피소드 3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2에서는 데이터가 태어나고 흘러가고 잊혀지는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날카로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오늘 주제,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클릭 하나가 팔리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의 진짜 사업 모델.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 클릭이 팔린다는 말이 좀 섬뜩한데요. 근데 사실 이 말, 비유가 아니잖아요. 비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정면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번 데이터 시리즈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책 데이터에도 이 주제가 아주 날카롭게 담겨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이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카카오, 인스타그램 다 무료잖아요. 어떻게 이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된 거죠? 실리콘밸리에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상품이다. 영어로는 If you a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you are the product.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좀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상품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글 검색창에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구글은 그 순간 당신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지금 당신의 결혼 생활이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정보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 광고주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구글은 그 광고주에게 이 사람의 화면에 당신 광고를 보여줄게요 라고 팔죠. 당신의 검색 하나가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제 검색 기록이 광고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정확히는 당신의 현재 심리 상태와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예측이 팔리는 거예요. 구글의 2024년 연간 광고 수익이 2,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조 원이에요. 이게 전부 이런 방식으로 번 돈이에요. 31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요. 우리나라 2024년 국가 예산이 약 660조 원이었어요. 구글 광고 수익이 그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돈의 원천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클릭과 검색이죠. 이 현상에 이름이 있나요? 그냥 타겟 광고라고 부르기엔 뭔가 더 큰 이야기 같은데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자 쇼샤나 주보프 교수가 2019년에 책 한 권을 냈어요. 제목이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 더 에이지 오브 서베일런스 캐퍼털리점. 700페이지짜리 대작인데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행동 예측 상품의 원료가 되었다. 인간의 경험이 원료라는 표현이 되게 불편하게 들려요. 원료라면 소비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보프 교수는 이 구조를 산업 자본주의에 빗대어 설명해요. 19세기 산업 자본주의는 자연을 원료로 삼았어요. 석탄을 캐고, 철광석을 캐고, 숲을 벌채했죠. 21세기 감시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원료로 삼아요. 우리가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에 오래 시선을 머무르는지. 이 모든 것이 원료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구글도 처음엔 지금 같은 모델을 쓰지 않았어요. 1998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순수하게 검색 엔진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투자금이 말라버렸고 살아남으려면 수익 모델이 필요했죠. 그때 발견한 게 검색 로그 데이터였어요. 검색 로그요? 구글은 사용자 검색 기록을 그냥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생각했죠. 잠깐,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알면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가진 광고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는 그냥 수백만 명에게 무차별 폭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은 지금 이 물건 사려는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타겟팅의 정밀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주보프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구글이 처음 한 일은 부산물을 재발견한 것이다.
사용자 데이터는 원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은 거였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파는 거라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다른가요?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구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파는데 페이스북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조작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2014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게요. 조작이라는 단어가 무서운데요. 2014년 페이스북은 무려 70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밀 실험을 했어요. 사전 동의도 없이. 한 그룹에게는 뉴스피드에 긍정적인 게시물을 더 많이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게시물을 더 많이 보여줬어요. 결과는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글을 썼고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은 더 부정적인 글을 썼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내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입증된 거예요. 논문까지 나왔어요. Experimental Evidence of Massive Scale Emotional Contagion Through Social Net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감정 전염의 실험적 증거. 그런데 이 논문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용자 동의도 없이 감정 실험을 했다고? 그냥 넘어갔나요? 결국 유럽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페이스북은 사과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이 보여준 건 플랫폼이 우리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할까요? 감정을 조종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은 사용자가 앱에 오래 머무를수록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구조예요. 오래 머물면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불안할 때 더 많이 스크롤하고 더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도록 학습된 거예요. 내 분노가 수익 모델이 된다는 거네요. 2021년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미국 상원에서 증언했어요. 그녀가 들고 나온 내부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았다. 왜냐면 참여도가 높은 게 수익이니까. 10대 정신건강 해친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클릭이 팔린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할 과정, 사실 0.1초 안에 일어나요. 제가 구글에서 서울 강남 피부과를 검색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경매가 열립니다. 경매요? 네, 실시간 경매예요. 영어로 리얼타임 비딩, RTB라고 해요. 경매에는 강남의 피부과들이 참가해요. 각 피부과의 광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찰하죠. 이 사람, 강남에 있고 지금 피부과를 검색했어. 내 광고 보여주는데 얼마 낼겨? 구글이 제공하는 제 프로필 데이터를 보고 입찰 금액을 결정해요. 0.05초 만에 낙찰되고 검색 결과 옆에 그 광고가 떠요. 그게 다 0.1초 안에요? 그 사이에 제가 검색 결과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의 검색에 이런 경매가 보통 서너 개 동시에 열려요. 구글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자리별로. 그리고 구글은 이 경매를 하루에 수십억 번 열어요. 그러면 광고주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알고 타겟팅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글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주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나이, 성별, 지역은 기본이고요. 관심사는 최근 여행 상품 검색, 스포츠카 구매 의향, 이직 준비 중 같은 것도 설정돼요. 심지어 최근에 이사한 사람, 결혼 예정자, 갓 부모가 된 사람도 타겟팅할 수 있어요. 결혼 예정자를 어떻게 알아요? 웨딩홀, 신혼여행, 혼수 가구를 최근에 많이 검색한 사람들이요. 행동 패턴으로 인생 사건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광고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과거 TV 광고는 낚시에 비유하면 그물을 바다에 쫙 던지는 거예요. 반면 구글 페이스북 광고는 지금 배고프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방금 말한 사람한테만 작사를 쏘는 거예요.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그물 대 작살이요. 이런 정밀 타겟팅이 단순히 물건 팔 때만 쓰인 게 아니에요. 2018년에 터진 사건이 있어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 페이스북에서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어요. 어떻게? 당시 페이스북에 키즈 앱을 올리면 그 앱이 사용자 정보뿐 아니라 친구들 정보까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약 27만 명이 이 앱을 깔았는데 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8,700만 명이 된 거예요. 내가 앱을 안 갈았어도 친구가 깔면 내 정보가 넘어간다고요? 그게 당시 페이스북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뭘 했냐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위해 초정밀 유권자 타겟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슈에 흔들리는지, 어떤 메시지에 불안해하는지, 어떤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형 선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권자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민자 문제로, 어떤 사람한테는 일자리 문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리적 약점을 정밀하게 공략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데이터가 단순히 소비재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조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의 원료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것들이었어요. 좋아요 하나가 그렇게 활용될 줄 몰랐겠죠. 지금까지 들으면서 좀 무력감이 드는데요. 스마트폰 없이, 구글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냥 다 감시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희망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2021년 애플이 iOS에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추가했어요. 앱이 나를 추적하려면 반드시 허용하시겠습니까? 팝업을 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96%의 사용자가 거부를 눌렀어요. 그 결과 메타의 광고 수익이 수십억 달러 급락했어요. 팀 쿡 애플 CEO가 주보프 교수의 감시 자본주의 이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서 만든 기능인데 개인의 선택이 거대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96%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거부했다는 거네요. 선택권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EU의 GDPR이 생긴 후에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쿠키 동해창에서 모두 거절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도 다 이 덕분이에요. 조금 귀찮아도 그 3초짜리 선택이 의미 있는 저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구글 계정 설정에서 내 활동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구글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어요. 둘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 설정에 들어가면 이 광고주가 왜 나한테 이 광고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셋째, 검색 엔진을 가끔은 덕덕고나 브레이브 서치로 바꿔보세요. 이 엔진들은 검색 기록을 저장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거대한 시스템에 완전히 저항할 순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 데이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존강은 안데스 산맥의 작은 빗방울에서 시작된다. 수십억 개의 빗방울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을 만든다. 우리 각자의 선택이 빗방울이에요. 개인이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거대한 흐름이 돼요.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비스에 돈을 안 내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평소에 이걸 잊고 있었을까 싶어요. 그게 감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편리함이 먼저고 대가는 나중에, 그것도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거든요. 내 검색 기록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글을 쓰면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덕분에 공짜로 좋은 서비스를 쓰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나쁜 기업이니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거래의 구조를 알고 쓰자는 거예요.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데이터 리터러시, 결국 이 시대의 기본 소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에피소드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두 책, 데이터와 피지컬 AI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AI가 채용, 신용, 보험을 결정하는 시대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